오신 분이십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겸 융합인재 학부장님께서 도파민 사회의 탄생과 뇌의 피로를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재승입니다.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Good Brain Conference라는 그 이름도 너무 멋져서 제일 먼저 달려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독의 시대를 고민하는 건 많지만 이 회복을 설계하려는 그런 자리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들을 좀 인식하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실질적으로 산업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컨퍼런스가 만들어져서 저도 아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셨듯이 저도 도파민 중독 사회 일원으로 참여를 드리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유롭지 않죠. 도파민 중독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면 흔히 술과 담배, 커피, 마약, 그리고 운동 중독 이런 정도를 떠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고 다채롭고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죠. 특히 도파민 중독 사회라고 꼭 집어서 말할 만큼 도파민의 특성을 잘 고려하고 설계된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그 덫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 램킨은 이런 사회를 이제 도파미네이션, 도파민에 중독된 사회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의학계가 실제로 약을 권하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크린 타임을 계산해 보면, 물론 이 안에는 T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TV의 비율은 전체 이제는 4분의 1 정도도 채 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은 24시간 중에 우리가 6시간 이상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평균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한 30% 정도의 삶을 도파민 스크린 타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로우 인컴일수록,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도파민 활동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스마트폰만 켜면 도파민 폭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 곳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하루에 8시간 이상, 거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가까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형국입니다. 중국도 거의 50% 가까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얼마나 들여다보는가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가 태블릿 PC, 스마트폰, 그 다음에 랩탑 PC,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인터넷을 접속하여 앱을 깔거나 웹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접속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스크린 타임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TV,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저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 틱톡, 특히 유튜브가 쇼츠를 만들고 틱톡이 등장하고 인스타그램이 릴스를 만들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문제를 내 지금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는 알고리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내가 오래 봤던 것, 자주 봤던 것을 좋아한다고 간주하고 그런 것들을 더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기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에게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데 목적은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있더라도 알람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쉽게 스크롤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음 영상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보통 한번 들어가면 몇 분, 몇십 분, 수시간을 여기에 할애를 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유튜브를 압도적으로 틱톡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중국은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틱톡이 만들어지면서 좀 아시아에서는 틱톡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 이 틱톡의 방식을 차용한 그런 새로운 소셜 미디어들이 쇼츠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파민 중독 사회에 놓이게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삶이 고돼서 그렇습니다. 커피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에 뛰어들 수 없을 만큼 잠이 부족하고요. 카페인을 통해서 알레르기를 좀 맞고 너 지금 괜찮은 상태야 라고 가짜 활력을 넣어주어야만 이 피로사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가 없으면 이제 밤에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잠이 안 오고 인간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사회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가 궁금하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들의 가짜 웃음, 가짜 행복에 영향을 받는 경쟁 사회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타인의 욕망을 기웃거리고 또 자신의 행복을 과도하게 전시하는 인간관계 과잉 사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도파민 중독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 모두가 쾌락에 빠져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쾌락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파민은 갈망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의사결정 신경과학,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이 도파민 회로가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도파민을 적절하게 잘 제어하고 활용하는 거죠. 우리 뇌에서는 저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흑질이라고 하는 substantia nigra가 운동을 컨트롤하는 도파민을 분비하기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VTA라는 곳은 조금 전전두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지향하고 그랬을 때 얻게 되는 보상에 민감하도록 우리 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997년 이 분야에서 아주 세미널 페이퍼라고 할 만한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결과는 사실 과학자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결과이고요. 그 이후에 펼쳐진 우리가 도파민이 뭔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 앞에 스크린을 놓고요. 도파민 뉴런의 일렉트로드를 꽂고요. 다양한 이제 문양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란색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5초 후에 오렌지 주스가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룰을 모를 때는 이제 이런저런 걸 눌러보다가 우연히 타겟 자극을 누르게 되면은 5초 후에 오렌지 주스라는 리워드를 얻게 되는데 도파민 세포들, 도파민과 관련된 도파민 뉴런들이 막 파이어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원숭이는 내가 노란색 삼각형을 누르면 5초 후에 오렌지 주스가 올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아름다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노란색 삼각형을 딱 누른 후에 도파민 뉴런은 엄청나게 파이어링을 하고요. 놀랍게도 오렌지 주스가 제공될 때는 그다지 기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 기대했던 게 나오면 그게 보상은 아니고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보다 나은 게 나오면 그건 큰 보상인 거죠. 여러분이 월급날 당연히 들어올 월급 때문에 너무 기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나가시다가 5만 원을 주시면 엄청 기쁘잖아요. 여러분의 월급은 5만 원보다 높을 텐데요. 그러니까
기쁨, 리워드는 사실은 그 크기에 의해서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파민이 하는 일은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 에러를 컨트롤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가 5방울이 아니라 3방울만 나와도 혹은 생각대로 나오지 않으면 평소보다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거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도파민은 다음 것을 갈망하게 만들고 좀 더 근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다음 것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튜브의 쇼츠, 틱톡은 아주 도파민 폭주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독이 되면 다양한 중독과 관련된 증세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없으면 좀 원하게 되고요. 같은 자극으로는 똑같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양이 늘어날 거고 한동안 안 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는 도파민 중독에 빠져가면서 이런 활동들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파민 중독은 우리 모두를 스마트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또 하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 말고는 세상에 작은 사소한 소중한 기쁨들이 하나도 더 이상 기쁨이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리워드를 기대하면서 도파민이 폭주하고 리워드를 받으면 좋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정상적인 도파민 프로세스가 이걸 넘어서 그 이후에는 도파민 하이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평소 베이스라인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닌 그러니까 놓칠 뻔한 버스를 타게 된다거나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이 올랐다거나 제가 누구로부터 커피 한 잔을 선물 받았다든가 친구들과 간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든가 하는 것들이 덜 기쁜 겁니다. 이제 그런 걸로는 기쁨의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메탄페라민 환자들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중독 환자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성취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승진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갔는데 그것보다 이번 달 월급을 어떻게 잘 모아서 히로폼을 구입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안 나오면서 여기에 빠져 있을까 그 궁리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티베이션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일상생활은 망가지고 인간관계는 다 분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도파민 하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쉽게 더 깊이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행동 중독이든 또 약물 중독이든 안 하면 그 금단의 시기가 되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다른 도파민 제제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중독시킨 것이 아니고서는 이 영역을 활성화가 쉽지가 않고요. 이거는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독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위험은 모티베이션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무기력감이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은 공부는 재미없고 내 공부 결과를 누군가와 비교당하고 한 줄 세워지고 사람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조금이라도 앞에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사회에서 문제와 취급을 하고 이러다 보니 그 현실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가 사실은 스마트폰 안, 게임 속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것을 계속 갈망하도록 쇼츠의 다음 영상들을 계속 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재밌어서 나 이걸로 충분해 하면 우리가 금방 그만둘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것을 갈망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음 거를 기대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다양한 방식의 도파민을, 그러니까 누구는 클라이밍을 하고 누구는 테니스를 치고 배드민턴을 치고 물속을 들어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도파민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겠죠. 중독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독될 만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어느 하나에 연연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과도한 노동 혹은 학습, 아이들, 청소년들이라면 그렇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우리로 하여금 더 결핍, 궁핍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경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잠시 나와 있는 무언가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핍이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갈망한다고 했을 때 도파민 중독을 일으키는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들은 가장 간편한 탈출구,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 사회에서 그냥 그 중독으로 우리의 삶을, 생활 태도를, 라이프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어 가게 합니다. 다행히도 사실은 최근 한 15년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보면은 담배를 피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을 하느라 담배 필 시간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술 마시는 양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행인 일인 거죠. 그리고 물론 평균은 보시면은 이제 평균이 11%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11%밖에 술을 안 마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좀 덜 마시고요. 고3은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는 뭐 숨은 변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비율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미국 통계입니다. 조나단 하이트가 최근에 불안 세대라는 책을 내서 그 책 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최근 15년간 특히 2007년에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3년 정도 벌었고요. 2010년도에 갤럭시가 등장하면서 2010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됐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사나 우리 한 100만 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사용한 지 겨우 1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모바일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보시면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정말로 50%가 넘는 청소년들이 나는 지금 스마트 디바이스에 중독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들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한 예민한 시기인데 그들의 아동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어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호모사피엔스는 훈육의 기간, 아동기의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다른 어떠한 동물들보다도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놀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사회 구성원의 일인으로 담당해야 되고 역할 놀이들을 사실 하고 있기도 하고 리더십을 배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소셜한 인간관계들을 만들어갑니다. 싸우면 어떤 감정들이 들고 쟤는 어떤 입장인지 공감하는 것도 배우고 그 감정적 충돌을 갈등과 싸움을 잘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가 이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 부모 혹은 동료 다른 사람들과 애착관계도 형성됩니다. 근데 이 놀이 중심의 아동기가 현저히 쇠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매일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친구를 안 만났어. 학교를 나오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시간 자체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홈바운드 레인지라고 하죠. 나갔다 놀고 올게 하는 그 바운더리도 최근 20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가서 노는 거, 부모가 아이 안전을 위해서 그거 못하게 하고요. 학교도 횡단보도도 건너지 않고 학교를 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20세기처럼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는 건 상상하기 힘든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대신 휴대전화 중심의 아동기가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방에서 몇 시간씩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저는 가끔 제가 하는 상상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신이 있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눈을 나쁘게 만들어라, 악마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눈이 나빠지나요? 발광체를 10cm 안에 두고 4시간 이상 보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걸 인간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어요? 제가 한번 하고 올까요? 하고 스티브 잡스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매일 6시간 가까이를 지금 발광체를 10cm 거리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멘탈, 정신질환에 많이 시달리게 됐습니다. 불안 현저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늘어났고 ADHD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 통계이고요. 전체 통계를 보면 당연히 10대들만 그랬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청소년기, 3년 이상의 청소년기를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했던 경험이 지난 후, 그러니까 2016년 이후부터 이런 변화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적으로 통계가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형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우울증 환자들이 현저히 늘어났고 이런 변화는 여학생들에게서 아주 심합니다. 이건 셀프 리포트라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래서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청소년들의 비율인데 당연히 이 또한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자살률도 2배 이상 폭증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신질환들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아동기, 청소년기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 통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쟤보다는 공부를 좀 못하네. 근데 쟤보다는 예쁘네. 나는 운동을 더 잘하네. 나는 우리 반에서 어떤 성격의 사람이야 라는 걸 학교에 있는 친구들 수준에서 비교를 하면서 자아를 형성합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을 보기 시작하면서 친구는 덜 만나고 인스타그램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부자,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맛있는 걸 먹는 사람, 아주 근사한 여행지에서 아주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았지? 날 왜 이렇게 낳아주지 않았지? 하는 비교들을 그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청소년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인스타그램 우울증. 나 말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즐겁고 다 나 빼고 놀고 있고 나는 빈 방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핸드폰을 끄고 나면 우울하죠. 우울할까봐 끄지 못하고 계속 다른 걸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울증이 더 심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이른바 슈퍼 유저의 비율도 어느 수준 위에 올라가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조금 더 소셜하다 보니까 이런 소셜미디어에 훨씬 더 취약한 모습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 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내 삶에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클 이스터라는 저널리스트는 최근 가짜 결핍이라는 책에서 이게 사실은 가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정진하기 위해 애써야 할 그런 결핍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모티베이션을 주는 결핍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와 비교되지 않은 내가 비교하는 것들이 사실은 허상인 그런 가짜 결핍에 우리 모두가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도처에 도파민 용 물질이 여러 곳에 도처에 이제 잔재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자아가 단단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인스타그램을 계속 익숙해지고 나면 전 세계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해서 당당하기는 쉽지가 않죠. 많이 하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뜨리고요. 어떤 현상을 깊이 생각하기 싫어해지죠. 가짜 뉴스에 훨씬 쉽게 휘둘리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성찰하고 통찰력을 가질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깊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하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는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거 그냥 개인에게 맡겨놓은 거니까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의 본질적 속성, 지금 현재 세상에 나오고 있는 많은 것들이 도파민을 컨트롤하고 과도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으로 갈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제 강연 이후에도 진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 건지 논의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럼 도파민 치유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도파민이 원래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던 방식으로 그 자리를 돌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온라인을 끊는 게 쉽진 않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밸런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밸런스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죠. 사실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최근의 책, 그리고 편안함의 습격, 이 두 책은 경험이라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제거하고 가상의 경험을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경험을 머릿속에 주입함으로써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일정 수준의 이상의 아날로그적 경험을 삶에서 삭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이 책은 그것에 아주 눈물겨운 투쟁기라고 할 수 있죠. 완전히 도파민 중독, 스마트폰에 빠져있던 네바다주의 한 교수가 북극에 가서 이제 하루하루 통신도 안 되는 상황에서 먹고 살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사냥을 나가고 그러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삶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통찰들을 얻는데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비슷한 마음, 갈망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파민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나오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아날로그의 삶에서도 도파민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도파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10개쯤, 20개쯤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평소 열심히 살다가 탈출구가 필요할 때 어떨 때는 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소셜미디어이고 이렇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도파민 레벨을 리셋하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하면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각별한 지금 이 순간 내 상태에 집중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 명상과학 연구소가 생기면서
그 3일 동안 그냥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했는데 첫날 제가 엄청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환자임을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와 진짜 3일만 안 써도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지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여러분들께 디지털 디톡스를 강추드립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핸드폰을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 현저히 사용하는 시간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Anxious Generation에서 조나단 하이트는 아이들에게 아동기를 예전 놀이터 수준의 아동기로 복원하고 그들에게 핸드폰 대신 진짜 만나는 인간관계,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핸드폰을 꼭 줘야 된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부터 주지 말고 그냥 일단 통전화기 수준의 공심폰 수준의 전화로 시작하자. 그리고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는 13살 이후부터 계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16살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하이트의 제안으로 호주는 이제 16세로 지금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가 이런 변화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그들을 너무 애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전두엽은 그렇게 뭔가를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의 균형을 잡는 이 전전두엽 기능은 13살부터 18살 때 비로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잘할 거라는 걸 기대하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의무 제한 시간에 연령을 두는 것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21세기의 물과학자들이 만들어 지난 25년간 발견한 여러 이제 중요한 신경과학적인 성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뇌가 내 삶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혹은 더 큰 틀에서는 네 삶의 목표가 뭐야를 물어보는 도소 제너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뇌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목표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데 그 밸류를 따지는 오비토 프론탈 콜텍스라는 뇌 영역이 있고 너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네가 얻는 건 뭐야 리워드는 뭐야 를 물어보는 뉴클리어스 액티비언스라는 뇌 영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레저는 꼭 진짜로 기쁨 혹은 뭐 돈을 더 줄게 승진을 할게 월급을 더 줄게 꼭 상을 줄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재미있고 내가 성장했다고 느끼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구나 옛날부터 이거 궁금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지구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같은 인트린식 리워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익스트린식, 인트린식 리워드가 밸런스를 잘 이루면서 우리 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목표도 잘 설정하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도 깨닫고 그 과정에서 기쁨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너무 잘하고 이 회로들이 어떻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지 아주 디테일한 회로를 밝혀내는 일이 최근 25년간 벌어졌고요. 이 회로를 모티베이셔널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도파민이 모티베이션을 만들어내는 내 삶에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 이걸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 같이 나서서 신경 써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걸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또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청소년기를 말씀해 주셔서 아들 둘을 공룡 같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핸드폰을 보고 그 방법을 막 찾고 있거든요. 오늘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전통적인 그 도파민을 찾아서 등산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너무